오늘 소개할 사건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든 살인 사건이 성폭행 과정에서 잔인하게 폭행하고 시신을 토막내는 연쇄 살인마입니다. 그런데 능지처참할 살인마가 무죄를 주장하며 살인에 동참만 했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2010년 11월 27일은 겨울의 한복판에서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론 캐럴러는 프린스 조지의 16번 도로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16번 도로를 눈물의 도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20년 동안 120건의 실종 사건이 바로 16번 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밤 9시 35분, 어두운 밤이지만 한적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픽업 트럭 한 대가 숲속에서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 나온 곳은 비포장 도로이며 차량이 교차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의 운전자는 대담하게 속도를 내서 경찰차를 추월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때때로 밀렵이 발생하는데 캐럴러는 이 남자가 밀렵을 하러 갔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속도를 높여 따라잡고 10분 동안 추격하다가 픽업 트럭을 멈춰 세웠습니다. 픽업 트럭 운전자는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고 캐럴러는 청년에게 안전 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캐럴러는 차에서 내려 픽업 트럭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고 청년은 자신을 코디 레게 보코프라고 소개하며 신분증으로 19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캐럴러는 코디의 얼굴과 턱 옆에서 피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 다소 놀랐습니다. 그는 코디에게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손을 흔들었고 코디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캐럴러는 코디의 다리에 또 다른 커다란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날카로운 눈빛의 캐럴러는 운전석 아래 발판에 또 다른 피가 고여있는 것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닦으며 방금 밀렵을 갔다가 사슴을 만났고 사슴피가 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럴러는 즉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파트너 2명의 경관에게 무전을 하여 한 명은 코디를 주시하고 한 명은 차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 뒤쪽에서 피 묻은 스패너와 다용도 칼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이 들어있는 책가방이 있었고 지갑 안에는 로렌 레슬리라는 이름이 적힌 의료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사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캐럴러는 코디를 일단 밀렵 혐의로 체포하고 코디가 숲속에서 도로로 나왔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겨울숲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들은 눈 위에서 피가 있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눈더미 위에 거꾸로 누워있는 물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쓰러진 사슴이 아니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어린 소녀의 시신이었습니다. 소녀는 눈밭에 무력하게 엎드려 있었고 바지는 발목까지 내려갔으며 팬티는 완전히 벗겨져 생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몸과 얼굴 곳곳에 멍이 들었고 이마와 뺨에는 묵직한 물체에 맞은 흔적이 있었으며 목에는 칼에 찔린 흔적과 턱과 코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크게 반항했던 상처가 있었는데 소녀의 왼손 손가락은 모두 부러지고 부어 있었으며 경찰은 소녀가 살아있을 때 잔인하고 악랄하게 밟힌 흔적이라고 단번에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책가방의 주인인 로렌 레슬리를 조회를 해보니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고 조울증이 심한 15세의 레슬리는 어머니에게 친구와 커피를 마시러 나간다고 말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레슬리는 한쪽 눈의 시력이 전혀 없고 다른 쪽 눈은 일반인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찰 캐럴러는 코디를 일단 체포했습니다. 이제 정확히 조사를 하면 코디를 살인죄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냥을 하러 갔다가 덤불 속에서 레슬리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놀란 마음에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고, 그리고 시체를 확인하러 갔기 때문에 레슬리의 피가 묻은 것이고, 레슬리의 물건을 가져간 이유는 물건을 만졌기 때문에 지문을 남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코디의 얼굴, 셔츠, 반바지, 신발, 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스패너에 묻은 피가 모두 레슬리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코디의 거짓말이 밝혀졌지만 그는 재빨리 새로운 변명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코디는 자신과 레슬리가 넥소피아라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냈으며, 두 사람의 첫 온라인 대화는 3주 전에 11월 1일 오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 대화에서 코디는 레슬리에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솔직하게 제안했고, 만남 이후에는 섹스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11월 27일 사건 당일, 레슬리는 오후 6시 코디에게 만나고 싶은지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코디는 여자친구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자를 못 본 척했습니다. 오후 6시 31분에 코디는 레슬리의 문자에 답장을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코디는 레슬리에게 만남을 비밀로 하고 자신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은 그날 밤 8시 22분이었습니다. 코디는 동네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맥주와 위스키를 샀습니다. 오후 8시 31분, 레슬리는 학교 운동장 그네에 앉아 코디를 기다리다가 반바지 차림의 코디를 만나 픽업 트럭에 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지나서 경찰은 레슬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코디는 레슬리를 죽이지 않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반쯤 벗은 레슬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레슬리를 성폭행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코디는 자신이 레슬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코디는 레슬리를 만나기 전에 약물을 복용하고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레슬리를 만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은 추운 날씨에 트럭 뒷좌석에서 섹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디는 모든 것이 레슬리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섹스가 끝나고 어떤 이유인지 레슬리는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계속 때렸답니다. 잠시 후에는 손을 사용하는 것이 힘이 들자 트럭에 있던 스패너를 들고 자신의 콧대를 세게 내리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레슬리가 트럭 뒷좌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가더니 문을 열다가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코디는 뒤를 쫓아갔고 레슬리가 앞바퀴 옆에 엎드린 채로 쓰러져 있었으며, 더욱이 한 손에는 피 묻은 스패너를, 다른 한 손에는 다용도 칼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이미 피가 흘러내리는 레슬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코디는 레슬리가 완전히 쇼크 상태였기 때문에 소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는 시신을 숨기고 서둘러 현장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게 깊은 숲속에 시신을 감추려고 레슬리의 블라우스 목깃을 잡아 한동안 끌고 다녔고, 이 때문에 레슬리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고 바지는 발목까지 벗겨져 뒤로 젖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디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교활한 놈 같습니다. 모든 진술에서 코디는 감정 표현 능력이 없는 행동을 하였으며 경찰이 집요하게 조사를 해도 관심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레슬리의 부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검시관은 머리에 입은 타격과 목에 입은 자상이 치명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스패너를 먼저 사용했든 칼을 먼저 사용했든 스패너에 강하게 맞아 사망했다는 것이며, 상식적으로 레슬리가 동시에 머리를 치고 목을 다시 찌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레슬리가 자해를 했더라도
강한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두 번째는 레슬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경찰은 코디의 얼굴 바로 앞에 구검 보고서를 던집니다. 하지만 코디는 레슬리를 죽이지 않았다고 허무맹랑한 말을 합니다. 결국 코디는 두 번의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그는 레슬리가 자신의 목을 찌른 후에도 여전히 의식이 있었고 여전히 약간 꿈틀거리며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코디는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스패너를 들고 레슬리의 뒤통수를 두 번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털어놓습니다. 레슬리의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 코디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 검사에서 레슬리의 혈흔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의 혈흔도 발견되었습니다. 혈액을 비교한 결과 나타샤 림 몽고메리라는 소녀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3세의 몽고메리는 2010년 8월 31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교정시설에서 막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몽고메리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으며 아이들의 아버지는 몽고메리가 12살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로 두 사람은 행복하고 순탄한 삶을 살았으나 몽고메리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몽고메리는 정규직이 없었고 마약 자금을 위해 성매매를 해야 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틀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실종되기 전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출소하면 아이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끝내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몽고메리의 집주인이었는데 그녀가 집에 오겠다고 말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몽고메리를 수사를 했었지만 눈물의 고속도로 피해자로 알고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디에게서 몽고메리의 증거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코디의 신발에 묻은 두 개의 혈흔이 몽고메리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경찰은 코디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았습니다. 수색 결과 코디의 주방, 거실, 복도 등에서 몽고메리의 혈흔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코디의 아파트에서 파란색 시트와 이불에서 몽고메리의 혈흔이 최대 30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코디의 매트리스와 카펫에서는 몽고메리와 코디의 DNA가 섞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안방문과 바깥 카펫에서도 화장실 바닥 매트에서는 DNA가 4개 발견되었습니다. 코디의 흑백 후드티에서도 몽고메리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코디의 안방 창고에서 도끼가 발견되었는데 도끼에서 몽고메리의 혈흔이 날 쪽 부분과 도끼 머리 부분에서 총 9곳에서 추출했습니다. 경찰은 몽고메리를 살해한 장소가 코디의 아파트이며 도끼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여 시신을 토막내고 몽고메리의 시신을 버렸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은 얼마 전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6주 전 경찰은 프레이저 강 근처 공원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자의 이름은 신시아 프랜시스 마스로 밝혀졌습니다. 35세의 마스는 2010년 9월 23일 친구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그녀는 9월 10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마스는 생전에 약물 남용의 전력이 있었고 매춘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되기 전 그녀는 막 재활원에서 나와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주 후인 10월 9일 그녀의 시신이 공원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우연히 나무 아래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다가갔을 때 반쯤 벗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팬티는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바지는 발목까지 벗겨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강간을 당했고 머리에 많은 타격을 입었으며
두개골 윗부분에 최소 5번, 뺨과 뒤통수에 16번을 맞아 콧등과 뺨이 부러졌으며 그녀의 오른쪽 쇄골과 견갑골이 부러졌고 갈비뼈도 부러졌습니다. 오른쪽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관통한 상처가 있었고 목에는 자상이 있으며 손에는 강하게 저항했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차이는 머리의 둔기에 의한 외상과 가슴에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습니다. 마스의 시신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경찰은 미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가 16번 고속도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고 마스가 전직 마약 중독자이자 매춘부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의 실종을 눈물의 고속도로 살인범 사건으로 또 다른 희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스의 죽음이 코디의 범행으로 우연히 발견된 것이죠. 경찰은 코디의 픽업트럭 운전석 뒤에서 여성용 검은색 점퍼를 발견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검은색 점퍼의 목깃에서 2개는 마스의 것, 하나는 코디의 것으로 3개의 혈흔을 발견했으며 흰색 양말에서도 4개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3개는 마스의 것이고 1개는 코디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코디의 신발장에서 신발 한 켤레를 압수했고 신발에서 실제로 28개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25개는 마스의 것이었고 나머지 혈흔은 마스와 코디의 피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철제로 된 날카로운 끌 같은 것도 발견되었는데 끔찍하네요. 이 쇠끌은 코디가 여자친구와 함께 살던 아파트의 안방에서 피 묻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철제끌의 손잡이와 뾰족한 끝에서 모두 마스의 것으로 보이는 9개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스가 코디 아파트에서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경찰은 코디의 집 소파에서 다량의 피를 발견했습니다. 혈액에서 다른 오래된 사건과 일치하는 DNA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6일 경찰관이 도로 옆 자갈 채석장에서 반쯤 묻힌 여성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신은 질 스투첸코라는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35세의 스투첸코는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둔 무명 가수입니다. 마스와 마찬가지로 약물 남용 전력이 있는 스투첸코는 매춘부로 일하며 자금을 조달했고 지난 10월 9일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마스나 레슬리와 마찬가지로 스투첸코도 머리와 얼굴에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시신은 마스보다 보존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시관은 시신에서 많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투첸코는 주로 오른쪽 뺨과 머리 뒤쪽에 타격을 입었지만 이마와 팔에도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폭행당한 사람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상처입니다. 무릎에도 끔찍한 멍이 들어 그녀의 몸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검시관이 정맥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쪽에는 관자놀이 근처와 뒤통수에 2개의 상처가 있었으며 부검 사진에는 팔부터 허벅지, 무릎, 발목까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항문에 심한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검시관은 모든 상처가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에 생긴 것이며 두개골에 금이 갔기 때문에 스투첸코의 머리에 가해진 타격이 극도로 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정도의 타격은 실신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신체 장기의 괴사를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스투첸코의 기관지와 폐에서 혈액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혈액이 들어갈 수 있는 턱관절, 입 또는 목 부위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또한 스투첸코의 혈액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코카인 성분이 발견되어 사망 직전에 약물을 복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코디의 정액은 스투첸코의 오른쪽 손톱과 음부, 그리고 항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는 생리가 묻은 탐폰도 있었는데
판폰 역시 코디의 DNA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은 코디의 집 소파 쿠션에서 스투첸코의 혈흔도 발견했습니다. 스투첸코는 많은 피를 흘렸는데 경찰은 살인 현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머물렀던 코디의 임대 아파트 지하실로 갔습니다. 지하실의 카펫에서 경찰은 스투첸코의 많은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코디가 2009년 추수감사절 주말에 지하실에서 스투첸코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레슬리의 시신이 발견된 지 1년 후인 2011년 10월 17일 코디 레게보코프는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디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미친놈 아닐까요? 오리발도 정도껏 해야지. 무죄를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희생자인 로렌 레슬리의 경우 레슬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직접 레슬리를 죽이지 않았으며 공황 상태였다고 변명하며 코디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횡설수설하는 아주 악질입니다. 그리고 다른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부인할 수 없었는지 뻔뻔하게 다른 사람이 그들을 죽인 것이라고 진짜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는 단지 우연히 그곳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코디의 논리는 진짜 뻔뻔합니다. 코디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인석에서 배시몬과 피해자의 가족, 방청객 앞에서 직접 말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양심도 없는 살인마 코디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디는 사랑스러운 부모님과 화목한 형제, 자매가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있고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하키이며 친구들과 함께 사냥과 낚시를 자주 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외지로 나가 노력하다가 향수병에 걸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밤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데 자기는 살인 현장에 있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디가 말하는 제3의 인물에 대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파티에서 코디는 A라는 남자를 만나서 A를 통해 B와 C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 B, C라는 3명의 남자가 3명의 피해자를 죽인 것이며 자신은 장소와 무기를 제공하였다고 헛소리를 짓거렸을 때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투첸코는 코디가 죽인 게 아니라 시신 처리를 도와 많은 증거를 남겼을 뿐이고 그는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몰지각한 인간을 뭐라고 해야 할지 분통이 터집니다. 코디는 A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A로부터 마약을 계속 구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코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3명의 정체에 대하여 밝히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강요해도 그는 말하지 않겠다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2배는 갚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코디는 자신이 저지른 일로 감옥에 갈 것이 분명하지만 친구를 배신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범죄를 감추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개나발을 부는 저놈을 어찌해야 할까요? 하지만 검찰은 코디의 헛소리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코디의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캐물으며 코디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검사는 코디에게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옷차림과 행동, 당시의 반응, 그 후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씩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레슬리의 왼쪽 약지가 부러진 것은 얼굴을 가격당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들어 막으려다가 무기에 맞아서 부러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코디는 레슬리의 시신을 옮기다가 실수로 그 손가락을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안에 사람들이 코디에게 질타를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여전히 코디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예리합니다. 예를 들어 코디는 화장실 문에서 몽고메리를 죽였다고 했는데 왜 침실에 몽고메리의 피가 많이 묻어 있었을까요? 또 다른 예로 코디는 레슬리가 차에서 떨어져 트럭 옆에 죽었다고 했지만 레슬리의 피는 트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적합니다. 검사는 체포 후에 녹음된 코디의 증언을 배심원에게 들려주었는데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증언에서 코디는 레슬리가 도주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레슬리가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고 그가 그녀를 쫓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디는 검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자 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연기를 펼칩니다.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9일 35세의 질 스투첸코가 실종되었습니다. 10월 26일 도로 옆 자갈 채석장에서 스투첸코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2010년 8월 31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23세의 나타샤 몽고메리가 실종되었으나 토막내고 시신을 버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월 10일 35세의 신시아 마스가 실종되었습니다. 10월 9일 공원에서 부패한 마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11월 27일 레슬리는 코디와 첫 만남을 하고 살해당했으며 경찰에게 코디가 체포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코디는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4년 6월 2일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코디는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다음날 재판이 시작될 무렵 급하게 검사에게 연락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2급 살인 혐의만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형량 협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코디가 거짓말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 꼼꼼하게 반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현장에 그들의 흔적과 DNA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신과 살인 현장에서 코디의 DNA만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몽고메리를 다른 사람이 죽였다면 5분 동안 몸싸움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의 DNA 없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코디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검사는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코디의 친구들은 코디가 매춘부들에게서 마약을 사는 습관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처음 3건의 살인은 코디가 매춘부들과 거래하면서 마약에 취해서 저지른 것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살인 도구와 소파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3명의 살인범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살인 도구를 전달하는 역할에 자신을 포함시킬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검사는 첫 번째 희생자를 죽이고 나서 코디가 자갈 채석장에 묻으려고 했지만 구덩이를 파는 도중에 너무 지쳐서 포기하여 시신이 땅에 반쯤 묻혀서 드러나게 되었다고 분석했으며 두 번째 희생자는 시신을 묻기 위해 큰 구덩이를 파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끼로 시신을 토막냈으며 이것이 두 번째 희생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시신을 쪼개면 집안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지저분해지고 치우기도 너무 번거로워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피해자의 경우 시신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의 덤불로 끌고 가서 버렸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훨씬 더 간단하고 고속도로 근처의 교회로 직접 운전하여 죽이고 던졌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코디 변호사는 1급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하지 말고 2급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다른 사람이 살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코디의 범죄는 더 나빠질 뿐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코디는 흉기를 넘겨줄 당시 흉기를 원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돕기로 결정했다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의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2014년 9월 11일 판사는 코디가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25년 동안 가석방 신청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2039년까지 가석방 자격이 없다는 것이며 평생 감옥에 묻혀 가석방 없이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판사는 4건의 범죄가 모두 성폭행 후의 살인이 발생하여 그는 명백히 성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코디가 성범죄자 목록에 영구적으로 추가되어 출소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역겨운 성범죄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듬해 2월 항소를 제기했고 2016년 9월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신형을 유지했습니다. 욕망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동물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